예, 6월 15일 지금 저녁 7시 50분입니다. 어머님은 지금 점심 드시고 주무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밖에도 별로 못 나가고 어머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음악을 많이 틀어 놉니다. 저 또한 음악을 좋아하고요. 오늘이 이제 6월 15일 오늘도 이제 하루가 다 지나갔다고 봐야죠. 어머님은 제가 저녁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저녁을 들을 수도 있고 안 수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녁을 제가 드려야겠죠. 오늘은 안 들어도 되겠다 싶기도 한데요.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은 좀 늦을 거예요. 지금 이제 7시 52분이면 8시 다 됐는데 빨라야 11시 빨라야 11시 그 정도 선에서 깨서 11시 반부터나 드시면은 1시까지 해서 또 한 반 공기 드시겠죠. 그렇게 해갖고 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확신이 안 가는 게 꼭 그렇게 새끼 드리는 것이 몸에 좋으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안 가요. 그래서 오늘은 걸을 수도 있겠으나 어머님 상태를 봐야겠습니다. 좀 드시면은 드리고 보통처럼 막 토하고 내뱉고 그러시면 생각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머님 나이 98. 제가 어머님하고 추억 쌓기 할 날이 그리 많지 않아서 가급적 많은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만 않습니다. 여건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방구석에 앉아서 어머님은 쳐다보고 있느냐면 수십만 가지 잡념에 사로잡혀요. 그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명심보감 구절도 상기해보고 불경 구절도 상기해보고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했던 여러 가지 가르침도 또 상기해보고 성경 말씀도 음미해보고 아는 찬송가 구절도 흥얼거려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남들은 다 제갈 길이 가는데 저 혼자 방구석에서 어머님하고 기약 없는 몸부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상당히 저를 이렇게 억누르고 있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해뜨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정보의 취득 과정이나 판단 과정이나 혹은 어떤 것을 실천하는데 장애 사유가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어머님한테 실수를 하게 되죠. 제가 헛생각하니까. 오늘도 가벼운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애가 어머니 피가 좀 나는데 아무래도 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집중 안 하면 무조건 사고 터집니다. 의의가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 부족하거나 어머님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집중하지 않으면 사고가 터져요. 그럴 때마다 나로 인해서 어머님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너무나 좀 정신이 해이해졌구나 반성을 합니다. 사고가 나야 반성을 해요. 그때마다 사고가 안 나면 또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고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뭐라고 하시네요. 한번 가볼까요? 장꼬대 같은데 그래도 장꼬대라도 집중을 해야 단순 장꼬대 같습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다 보면은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른바 그 선망현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선망현상이라고 무시해버리면 결국은 대화가 단절될 거예요. 제가 그럴 뻔했어요. 그래서 선망현상에 의한 헛소리라도 왜 저 헛소리를 하실까? 그리고 선망현상에 나오는 단어가 그 본질은 뭘까? 선망현상에 나온 단어를 이렇게 계속 들어보고 또 선망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 생각해보고 선망현상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계속 제가 체크해 봤어요. 몇 년간에 걸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사람이 외로울 때 헛소리가 나오고 치매에 걸린 것 같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인터넷상이나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치매 원인이 나오고 선망현상에 대한 원인이 나오는데 저는 의사가 뭐라고 한들 제가 단연코 어머님을 내가 그간 6년간 모시면서 내린 결론은 모든 치매와 선망현상의 기본 원인, 뿌리 깊은 원인은 고독이다, 외로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인이 그거이기 때문에 치료는 간단할 것 같으니까 원인을 아니까. 그래서 어머니 특히 이제 이
선망 현상에 우울증도 같이 따라와요. 혹은 고성악을 지른다든가 잠을 못 주무시고 큰 소리 치신다든가 헛소리를 장시간, 여기서 장시간이 나오면 3시간 4시간 이상 말하는 겁니다. 다음 또 계속 우시는 경우, 특히나 고성을 지르시는 경우, 이런 것은요 제가 해보니까 제 어머님 같은 건 그래요. 손을 잡아주고 보듬어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이러면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말이 그러지 힘들죠. 저는 아니까 이제 이것이 앞으로 한두 시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참고 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울고 계속 1시간 2시간 울고 계신 사람 옆에서 손잡고 있는다는 게 보통 고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당해봐야 알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아니까 지금은 손을 딱 잡고 옆에 있어주고 또 제 영역에서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죠. 예컨대 노래를 저는 같이 불러드려요. 반복해가지고. 지금 어머님께서 이제 봉사가 되셨습니다만 예전에 볼 때 2년 전까지는 뭐 좀 TV도 보셨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께 육상 경기를 좋아하세요. 특히나 릴레이 경기 400개주나 800개주 1600개주 이런 거 보면은 흥미진진하잖아요. 그걸 어머니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걸 보시는 걸. 그런 걸 틀어놓고 손 딱 잡아주고 또 어머니께 노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옛날에 흘러간 노래 있잖아요. 그 다음에 60년대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저한테 불러줬던 노래가 있어요. 그걸 또 제가 틀어드리면 금방 치유가 돼요. 이것을 제가 아는데 한 3년 걸렸어요. 3, 4년. 지금은 아예 막 3시간, 4시간, 5시간 우시면서 고성을 지르시면서 잠도 못 주무시면서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제는 아예 3년 차까지는 정말 심했습니다. 헛소리도 굉장히 심했고 결국은 그 외로움과 고독이 장시간 되다 보니까 아마 어머님께서 그 공포가 혼자 외로움과 고독은 공포의식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노인당에 요양원에 안 보냈어야 되는 건데 우리 내 바로 아래 동생하고 저하고 부모님 문제로 좀 다퉜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우리 마누라가 또 개입이 되고 그러 해가지고 요양원으로 보냈던 것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게 인생에서 생명은 단 한 번인데 회복할 수 없는 실수를 해가지고 어머님 저렇게 몸이 망가진 상태로 저한테 오게 됐죠.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혹은 인생이 2번 있다면 어머님을 요양원에 안 모시고 제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제가 어머님을 저렇게는 안 만들었을 건데 우리 동생 체면 챙겨주느라 우리 마누라 체면 챙겨주느라 우리 새끼들 체면 챙겨주느라
챙겨주느라고 어머님을 제가 요양원에 모셨던 게 회복할 수 없는 교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어머님을 제가 6년 전에 우리 집으로 모시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그나마 나와 어머님에게 최적의 삶인가, 그것을 이제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최적인 삶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름 회복과 후회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 것인가 고민 끝에 제가 어머님을 모시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머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자본과 부작용은 과감히 제가 단절하기로 했어요. 다행히도 어머님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33만 원인가 나온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간에 어머님 앞으로 남은 재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이거면 됐다 싶어서 저는 제 생업을 접었죠. 그래서 제가 중개업을 했어요. 생업을 접었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과거와 미래를 전부 저는 땅속에 파묻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느냐, 그것은 일단 2차 문제고요. 우선 내가 나를 죽여야 된다. 그것을 제가 실행을 했어요. 두 번째는 제가 7남매인데요. 부모 문제로 형제 간의 모든 갈등은 제가 100% 원인이다. 왜 어머님께서 요양원에 가셨고 왜 막둥이 내가 모셔야 되느냐, 모심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느냐, 이런 것은 일체 언급을 않고 형제간들이 저한테 월에 10만 원이라도 도움을 주면 좋고, 없어도 내가 그 형제간을 비난하지 않고, 막둥이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우리 형제 자매가 나한테 안부 전화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부모님을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9번 응선을 넘은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부모님 문제로 형제 간에 다툼이 있는 집안을 몇몇 봐왔어요. 아주 어릴 때 형제 간에 우애가 좋고, 그 어떤 경우에도 서로가 부모님 모시기를 경쟁하듯 효심이 가득 찬 그런 형제들도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부모님 앞에서 문자 그대로 칼부림 많은 형제간도 많이 봤고, 소송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부모님 조의금 몇백만 원 가지고 소송하는 집구석도 봤습니다. 그런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제가 평정심을 가진 상태에서 부모님을 모시려면은 모든 형제 간에
부모님 문제로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 속으로 원천 차단하니까 예전에 그 원수 같았던 형들도 맑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재명 이제 지금 대통령 됐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형수에게 말했던 그 말은요, 저는 1000% 10,000% 이해합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재명 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이나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칠남매 이재명 그래서 팔남매 같던데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 극한의 상황에서 죽음을 담보로 우리 새끼들이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을에 대하는 싸가지 없게 대하는 형들이 있다면 저부터도 못 참죠. 그러니까 이재명 형이나 제 형이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형한테 대들지는 못했어요. 워낙 우리 어머님이 큰형을 부모처럼 우대어라고 존경해라 했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이재명처럼 우리 형한테 대들었다면 우리 어머님 저렇게 안 됐을 거예요. 나는 그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가 해요. 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야 어떻게 형인데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예, 제가 그랬어요. 예.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저는 우리 어머님께서 형 말에 충성이라 해가지고 아무 이의제기도 못했습니다. 신변은 우리 형이 아버지한테 대들도 난 말 못했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싸가지 없이 말은 난 대들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 후회가 됩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님 저렇게 되고 나서 결국은 우리 형은 패가망신했어요. 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말이 잠시 옆으로 빠졌는데요. 형제 간의 갈등을 내가 부모를 못 모신 이후로 어머님께서 저 모양 저 꼴이 됐고 그래서 모든 책임은 나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 문제로 형제간을 내가 비난하지 않는다. 형제간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나는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딱 마음 먹으니까 구분응선을 넘었어요. 구분응선을 넘으니까 내 몸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어머님을 제가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더욱더 집중할 수가 있고 이제는 나머지 일본 응선 그것은 우리 마누라하고 새끼들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새끼들은 우리 어머니 많이 키우셨죠. 근데 손자들이 할머니를 챙기는 애들도 있고 또 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줌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애들도 있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거 갖고도 엄청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손주가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것은 사실 그것도 어찌 보면 제 책임 아닙니까? 아빠가 어떻게 처신했으면 손주도 그러겠어요. 어머님은 그 허리가 아프고 정말로 쓰러질 듯한 상태에서도 손주를 키웠는데 물론 그러면서 즐거웠겠죠. 손주니까. 얘들이 할머니 대하는 태도가
영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미 성인이 되고 출가한 애들한테 뭐라고 한다는 것이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말 못하고 손절했죠. 예. 마지막 남은 것은 우리 마누라 문제입니다. 마누라는 잘했어요. 우리 마누라는 제가 평가하기에 우리 7남매 중에 제일 시부모한테 잘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다시 우리 집으로 제가 모셔왔는데 그간에 그 시부모한테 했던 효심을 다 송두리째 깔아뭉갤 정도의 행동을 나한테 보일 때 제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망설였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착하고 시부모를 잘 모셨던 마누라가 저렇게 격하게 나올 때는 이것도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내 책임이에요. 예. 우리 마누라가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었던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물론 본심은 모르겠지만은 아마 본심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직장도 실패하고 계속 사회적 사업에도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마누라에게 꿈과 희망과 믿음을 주지 못했어요. 그건 내 책임이 크죠. 그게 쌓여서 시부모 문제까지 나오니까 아마 그랬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심전심 마음에 통해가지고 제가 전세를 내서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막둥이 아들 이제 학교 졸업해가지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분 능선 정상에 왔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태에서 비록 이 상태는 대단히 비정상 상태 아닙니까? 외국인이 제 가정이 이제 어찌 보면 좀 망가졌잖아요. 그러나 현재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 없는 삶은 이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 검증하고 있어요. 왜?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인생을 자꾸 잔머리 굴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나마 남은 인생, 마지막 인생, 나와 인연이 되어진 우리 어머님, 내 마누라, 우리 새끼들, 우리 형제 자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놓고 저도 이 지구를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계속 체크를 해보고 그 나와 인연된 사람들의 반응을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상태에 대한 저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것도 경제적으로 말하는
생산이란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가? 만약 조물주가 있다면 이러한 나의 인생에 그래 잘했어 그러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름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피해자는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좀 체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앞도 못 보시고 걷지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음식물도 잘 삼키지도 못하시는 어머님의 하루 순간순간을 체크하는 와중에 저의 정체성을 저는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도 흔들리니까요. 외로우니까 저도. 이게 날씨가 덥고 밖에 못 나오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뭔가 마음이 찌뿌둥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머님 지금 주무셔 계시잖아요. 그러면 팔굽혀 펴기도 하고 제자리 뛰기도 해보고 혹은 좋아하는 시나 음악도 들어도 보고 암송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몸과 마음이 어머님과의 추억거리를 남기는데 그것이 앞으로 1년이 될지 혹은 내일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 몸과 마음이 그때까지는 지탱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이제 어머님께서 자연사 하시게 되면 이제 제가 70대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인생 산막이 되겠습니다. 인생 산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 산막이 있을 수 있는가? 현대인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개골 하면서 100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건강하게 뭐 경제 활동까지야 못 하더라도 남한테 봉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육체적, 정신적 연령을 몇 세까지로 봐야겠는가? 그래야 제 인생 산막을 내가 설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근신 절제하면서 성경이나 불경이나 책의당 같은 것을 보면서 마음을 단련한다면 아마 저는 추정컨대 한 90세까지는 제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회활동이라면 동사무소에서 아침마다 쓰레기 주는 사람한테 한 2~30만 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제 거기서 운 좋으면 좀 95세까지라도 가능하고 뭐 그러겠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제가 한 15년, 20년은 제가 경제 활동을 하든 봉사 활동을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이 저를 예쁘게 봐서 경제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확률이 아주 낮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확률이 아주 낮고 비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현실화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어머님 모시는 것하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어릴 때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자갈밭에 던져놔도 꽃을 피울 놈이다. 이런 말을 저한테 동네 어르신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거 용서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말로 70대 후반에 이제 어머니께서 10년 후에 돌아가시고 제가 사회에 나오더라도 나는 분명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제 건강이고 제 지적인 능력, 그 판단력이죠. 제가 그래서 틈만 나면 운동을 합니다만은 싫지만은 않네요. 네. 지금 이렇게 제가 한가히 이렇게 영상을 찍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도 안 돼요. 네. 좀 억지같이 들리시겠지만은 저도 시간 나면 자야죠. 저도 시간 나면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해야죠. 빨래해야죠. 청소해야죠. 국 끓여야죠. 밥 해야죠. 설거지 해야죠. 또 양말 혹시 빵꾸난 거 있으면 꼬매야죠. 예. 좀 답답하죠. 이 양말 그거 한 3, 4천 원 주면 한 컬레 사는데 몰라 꼬매야. 저 그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 몸이 그것을 허락하지가 않아요. 예. 저는 지금도 이런데 혹시라도 찢어지면 바늘로 전부 꼬매서 옷을 입고 있어요. 근다 해서 제가 옷이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제 살아온 인생 그것을 어찌합니까? 좀 멍청해요. 지금 생각해 봐도. 사람이 열면 양말 많이 입고 사람이 열면 옷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제가 많이 입으니까 헤어질 거 아닙니까? 양말도. 그러면 그걸 꼬매요. 근데 꼬맨 데가 또 터져서 그건 제가 버렸습니다. 결론은 어머님 살아계신 동안에 제 스스로가 어머님이 있어서 제가 존재 이유가 있고 내가 행복한 이유가 어머님이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일체의 잡념 없이 내가 막 내 스스로를 어머님한테 초점을 맞춰서 행복하다 이런 때는 지났어요. 그건 이제 1년 전의 이야기고 저는 이미 이제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이 즐겁습니다. 예.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어머니를 보는데 내가 피곤하고 답답하고 심지어는 어머님이 고추장스럽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많이 채찍질을 하죠. 왜? 그렇게 마음의 가진 나는 제가 심란한 날이고 무조건 사고 납니다. 그럴 때는. 예. 여기서 사고는 극한의 사고예요. 어머님이 돌아갈 수 있는 사고. 예컨대 식사하시다가 살에 걸려가지고 막 산소 포화도가
60% 이하로 떨어질 정도, 사망 직전이죠. 그 다음에 이동관에 넘어져가지고 어머니 어골이 찢어진다든가 막 이런 거 그간에 있었어요. 그런 사고가. 오늘도 제가 살짝 집중을 안 했더니 문에 찍어서 해가지고 약간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나 그러면서도 심령감수를 했죠. 아, 내가 순간적으로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했구나. 내가 어머님에 대한 불효죄를 속죄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는데 내가 너무 지금 피곤했구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밖으로 못 나갔더니 운동도 못하고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어머님 주무신데 같이 샥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팔굽혀 펴기도 좀 하고 제 스스로를 혹시라도 이 동영상 보는 분들에게 객관화시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마음을 굳건히 먹고 어머님께서 자연사하는 순간까지 내가 어머님을 존경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겠노라 하는 그런 각성의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야죠. 이 약속을 저는 내 자신에게도 하고 또 몇 안 되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감히 청하건대 어머님께서 자연사하는 순간까지 제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한번 어떻게 주무신가 한번 봐볼까요? 지금 8시 19분이네요. 오후. 한 시간 있다 최 변경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차 위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